누가 봐도 끝장난 판에서 한혜라는 왜 스스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살기 위한 사임인지 상대 목을 겨누는 신호인지 아무도 확신을 못했거든요. 그날 건양그룹 본사 로비는 이상하게 조용했는데요. 조용한 만큼 더 무서웠습니다. 소문은 이미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올라가 있었어요. 부회장님, 자진 사임한대. 이제 끝난 거지. 같은 말들이 사람들 입술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한가운데서도 한혜라는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척은 했는데요. 그 척이 너무 완벽해서 더 섬뜩했어요. 공난숙 회장은 회장실 유리병 너머로 한혜라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사람이었고 특히 한혜라 같은 사람을 가장 경계했죠. 버티는 법이 아니라 포기하는 법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 공난숙은 그런 방식이 더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회장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는 않았는데 숨이 한 번 깊게 내려갔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 듯 속으로 정리했죠. 지금 내가 무너지면 내 과거가 튀어나온다. 내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지는 연기를 해야 한다. 문이 열리자 공난숙이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들어와요. 한 부회장. 그 말이 부회장이라는 호칭을 마지막으로 쓰겠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한혜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이 정도는 예상했죠 하는 미소였는데요. 그리고 한혜라는 준비해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자진 사임하겠습니다. 한혜라가 회장실을 나선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향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한혜라는 예상과 달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비상계단으로 방향을 틀었죠. 굽소리가 계단에 부딪혀 울렸는데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처럼요. 한혜라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메시지 창 2개를 차례로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둘 다 저장돼 있었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짧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전 손 뗄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한혜라는 곧바로 두 번째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문장이 조금 길었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준비한 건 순서대로 갑니다. 두 메시지는 같은 시각에 전송됐습니다. 단 몇 초 차이도 없었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순간 한혜라뿐이었습니다. 한혜라는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봤다면 자진 사임을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한 가지 감정을 떠올린다는 걸요. 패배, 도망, 항복. 하지만 한혜라에게 사임은 감정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분류하는 가장 빠른 방법. 그리고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자신이 사라지길 바라는지를 한 번에 드러내는 미끼였죠.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아, 이제 이 여자 끝이구나.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아마 숨을 고르고 있었겠죠.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구나. 한혜라는 그 차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위기에서가 아니라 위기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튀어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혜라는 내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판을 접은 것도 아니었죠. 그저 사람들 각자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선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는데 공기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공난숙은 눈만 가늘게 떴습니다. 이제 와서요? 네. 이제 와서요. 왜죠?
그게 회장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유겠죠. 한혜라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순간에 변명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누군가를 탓하잖아요. 그런데 한혜라는 이유 자체를 던져놓고 회장에게 그 이유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혜라의 방식이었죠. 상대의 머릿속에서 먼저 칼이 만들어지게 하는 방식. 그런데 회장실 바깥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비서였어요. 주하늘의 곁에서 움직이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한혜라의 숨결까지 기록하듯 보고 있는 사람. 윤비서는 메시지를 짧게 보냈습니다. 부회장, 자진 사임 선언. 표정 흔들림 없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주하늘이었습니다. 주하늘은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없음이 오히려 감정 같았어요. 주하늘은 자신이 결혼으로 엮인 이 집안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삼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혜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차정원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차정원, 아니 차수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된 정원은 이제 이름 자체가 비밀이었죠. 정원은 누군가 건넨 기사 캡처를 보며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한혜라 자진 사임 검토. 그 문장이 마치 칼끝처럼 보였거든요. 정원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주하늘이 아니라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늘 정원에게 말을 안 하는 방식으로 압박했으니까요. 설명을 생략하고 표정으로 협박하고 침묵으로 죄책감을 넣는 사람.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진사임 그게 진짜로 내려가는 거면 한혜라가 아니지. 정원은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물을 마셨는데요. 물이 목으로 내려가도 심장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내려가는 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을 역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차정원이 한혜라 자진 사임이라는 기사를 처음 본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시키려고 잠깐 휴대폰을 내려다본 순간이었죠. 제목만 봤을 때는 별다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수순 같았거든요. 그런데 기사 본문을 읽는 순간 정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 물러난다는 문장 때문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표현 때문도 아니었어요. 정원을 붙잡은 건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혜라는 끝까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원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기억 속의 한혜라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이었고 정원은 아직 차정원이 아니라 차수아라는 이름을 잃기 전이었죠. 그날도 지금처럼 조용한 오후였고 한혜라는 정원에게 차를 따라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수아야, 사람은 말이 많아질수록 불리해져.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나요? 아니, 딱 필요한 말만 해야지. 특히 내려갈 때는. 그땐 그 말이 별 의미 없이 들렸습니다. 그냥 어른의 충고 같았고 세상 사는 요령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문장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려갈 때 침착하게 필요한 말만. 정원은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한혜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가는 순간을 계산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언제 내려가야 가장 많은 걸 움켜쥘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정원은 컵을 내려놓았는데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이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깨달음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정원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왜 늘 한혜라 앞에서 설명을 요구하지 못했는지, 왜 그 사람의 침묵 앞에서 먼저 스스로를 의심했는지. 한혜라는 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을 남겼고 그 기억이 시간이 지나 다른 의미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요.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임은 끝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호출하기 위한 신호라는 걸요. 정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려가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내려갈 사람을 정해둔 거였어. 그리고 그 내려갈 사람 목록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혜라는 구실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구실장은 오래전부터 한혜라의 그림자였고 그림자답게 말이 적었습니다. 한혜라는 구실장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준비는? 구실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태석 쪽은요? 2개 봉투 중 하나를 열 기세입니다. 10개 놔둬요. 대신 우리가 열어주고 싶은 걸 열게 해야죠. 한혜라가 말한 2개 봉투는 진태석의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전 임원 차기범 비리 의혹 언론 배포용 초안, 다른 하나는 한혜라 한영순 과거 신분 세탁 관련 내부 정리. 진태석은 누구보다 냉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늘 누가 먼저 배신하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한혜라는 그 성향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미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미향은 소문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었고 돈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미향 씨, 기사 하나 예쁘게 만들어줘요. 어떤 거요? 멋지다, 한혜라. 이런 톤으로. 조미향이 웃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스스로 내려가는 걸 칭찬하는 기사요. 칭찬이 아니라 칭찬인 척하는 돌이요. 사람들이 던지게. 사람들이요? 네. 사람들이 제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제가 다 주워 담을 수 있잖아요. 한혜라의 자진 사임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사람 추적의 미끼였습니다. 누가 가장 빨리 손뼉을 치는지, 누가 가장 먼저 비웃는지, 누가 가장 크게 칭찬하는지. 그 반응 속에 적과 동지가 섞여 나오는 걸 한혜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모아 한 번에 쓸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원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을 늘 변수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원은 단순히 감정적인 약점이 아니라 집안의 고정된 비밀을 흔들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정원은 한혜라의 과거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거짓말을 숨쉬듯 한다는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감각이 가장 무서운 종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주하늘은 정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사 봤어? 정원은 대답을 늦게 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주하늘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드러날까 봐요.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려가는 척 같아요. 주하늘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차갑게 남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라기보다 공범 사이의 확인 같았거든요. 정원은 그게 더 슬펐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으로 연결된 관계 같아서요. 정원은 주하늘을 믿고 싶었는데요. 동시에 주하늘이 가장 냉정한 선택을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주하늘을 사랑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고 무너질 이유이기도 했죠. 주하늘은 한혜라의 자진 사임 소식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아주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한혜라가 이렇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주하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하늘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실험이 필요했거든요. 주하늘은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럼 비공식으로요? 아주 애매하게요. 사실처럼 보이지만 확인은 안 되는 정도. 주하늘이 흘린 정보는 간단했습니다. 한혜라 사임 이후 내부 감사가 특정 계좌를 추적 중이다. 계좌의 주인도 금액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정보는 전혀 다른 얼굴로 되돌아왔습니다. 부회장 비자금 계좌라며. 아니야, 공난숙 회장 쪽이래. 차정원 이름도 나왔다던데.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터지는 방향이 셋이라는 건 이 판에 최소 3개의 축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축들 사이에서 하늘아는 여전히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려간 사람이라면 절대 나오지 않을 반응들이었죠. 주하늘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흘렸습니다. 정원 쪽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일부러 정원이 있는 자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잔인한 선택이었지만 주하늘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말이 정원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 보호받는 방식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의심의 형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결과는 빨랐습니다. 정원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주하늘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원이 이미 이 판의 규칙을 이해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주하늘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아는 사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두고 내려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죠. 정원과 자신 사이에서도요. 주하늘은 그날 밤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정원인가? 아니면 이 판의 질서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하네라가 만들어 놓은 다음 판 위로 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세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세훈은 정원의 과거에 깊게 걸려있는 사람이었고 정원이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아. 하네라 뭔가 시작했어. 정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확신해요? 확신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지는 방식으로 이기는 사람이지. 정원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공포가 올라왔는데요. 내가 이 판에서 가장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공포요. 하네라가 자진 사임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뒤집을 때 가장 먼저 찢어질 카드가 정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네라는 사내 방송도 기자회견도 아닌 내부 임원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자진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황 실장도 있었고 윤 비서도 있었고 차기범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는 임원들도 있었죠. 사람들은 하네라를 쳐다보면서도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끝인가 아니면 더 큰 판을 준비하나. 하네라는 그 계산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책임은 제가 끝까지 지겠습니다. 이 문장이 참 교묘했는데요. 물러난다면서도 책임이라는 끈으로 여전히 판 위에 남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는 척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멋지다, 하네라. 그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섞인 채로요. 그런데 그 순간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귓속말이 흘렀습니다. 차수아 그 사람, 요즘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아? 차수아. 아니, 차정원인가. 이름이 2개면 비밀도 2개지. 그 소문은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귀로 넘어가며 모양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네라는 그 소문이 변하는 속도를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네라는 일부러 그 소문이 자라도록 놔뒀습니다. 왜냐면 소문이 자라면 반드시 소문을 키우는 손이 드러나거든요. 같은 시간 주영채는 어딘가에서 그 소문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영채는 가짜 수아로 불리기도 했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영채는 누군가에게 낮게 말했어요. 하네라가 내려간다. 아니야. 내려가는 건 우리 쪽일 수도 있어. 주영채의 말은 불길했는데요. 왜냐면 주영채는 항상 자기만 알고 있는 비상구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 비상구는 누군가의 목을 밟고 열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진태석은 결국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건 차기범 비리가 아니라 하네라 한영순 과거 신분 세탁 쪽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종이를 한 장씩 넘기다가 어느 지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더 무서운 기록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기록이 없다는 건 누군가가 일부러 지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태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진사임 지워진 기록, 이제야 퍼즐이 맞네. 그리고 진태석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호만 있었어요. 하네라가 먼저 내려갔다. 그럼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 그 메시지가 향한 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난숙일 수도 있고 주영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주하늘의 라인일 수도 있죠. 다만 하나 확실한 건 하네라의 자진 사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네라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두었거든요. 정원은 그 사실을 몸으로 먼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에게 정체불명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얇았고 겉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정원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열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이 봉투는 나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흔들기 위한 거다. 정원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있었는데요. 종이 위에는 짧게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멋지다, 차정원. 이제 내 차례야. 정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네라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말한 적도 없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정원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목소리처럼요. 정원은 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하네라가 내려간 게 아니라 나를 끌어내리려고 판을 접은 거야. 그때 주하늘이 정원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어? 정원은 종이를 숨기려다 멈췄습니다. 숨기는 순간 더 큰 오해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정원은 결국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주하늘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차가워졌습니다. 정원은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주하늘도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요. 정원을 지킬 것인가, 판을 지킬 것인가.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길게 눌어붙었습니다. 하네라는 아마 이 장면까지 계산했을 겁니다. 자진 사임으로 세상 앞에서는 한 발 물러난 척하면서 집 안에서는 사람들 마음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불씨를 던져놓는 것. 그렇게 서로를 갉아먹게 만들면 정작 하네라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공난숙은 하네라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임은 받아들이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네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건이라 회장님도 결국 저랑 비슷하시네요.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 과거도 같이 사라져야 해요. 하네라는 그 말에 눈을 한번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왜 사임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하네라는 사임을 도망으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은 정리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스스로 판을 닫아버리고 그 판을 다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정원, 주하늘, 진태석, 주영채 서로 다른 욕망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촘촘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네라는 무엇을 지우려고 사임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터뜨리려고 사임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지우기와 터뜨리기 사이에서 정원은 과연 자기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네라는 마지막으로 구 실장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내려간 걸 멋지다고 하겠죠. 구 실장이 대답하지 않자 하네라가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진짜 멋진 건 내려가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서 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네라의 자진 사임은 그렇게 박수 소리로 위장한 경고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판은 이미 열려 있었고 누가 먼저 입을 열지, 누가 먼저 등을 돌릴지 그 순서 하나로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신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